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 나서며 이에 대해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력 내부자들끼리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 거래가 있었는지, 나아가 폭락한 종목들의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 차익을 챙겼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 열쇠인데요. 가수 임창정 씨를 비롯한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떠안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투자를 일임한 게 아니라 통정거래 등 불법이 동원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팀에서는 H사의 라더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사팀은 H사 라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골퍼 출신 안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골프 아카데미에서 투자자 모집 창구 역할을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이 골프 아카데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동수사팀은 이들이 대규모 불법 통정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00대를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급락 사태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오전 H사 사무실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H사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일임업을 했다고 보면서 휴대전화 200대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라 대표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 대표는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익래 다움 키움그룹 대표를 언급을 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폭락한 종목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라 대표는 이번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이익을 본 사람으로 꼽으며 김익래 다음 키움그룹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시간 외 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4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시세 조종과 폭락 조짐을 인지하고 보유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 기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가수 임창정 씨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가수 지금 임창정 씨하고 박혜경 씨를 비롯해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H사에 투자금과 지금 본인 명의 휴대전화, 증권 계좌를 넘기면서 투자 판단을 맡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세력을 사기 등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의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세력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통정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사기 피해자 아닌 주가 조작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찾아온 피해자들 중 주식 투자를 원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고 통정거래로 수익을 본다는 걸 알았다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투자자들이 H사와 단순히 투자자 이름을 계약을 맺었는지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넘긴 경위는 무엇인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특히 H사에 30억 원가량을 맡겼다는 임창정 씨는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지난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던 한국가스공사의 임원 연봉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연봉이 오른 건 일부 임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신 기자,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도 상당히 올랐는데 자, 평균보다 무려 4배 이상이나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임원 연봉은 전년보다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천만 원,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임기관장 연봉은 43%나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정규직 직원 연봉도 전년보다 6.6% 오른 9,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이 1.4% 오른 점을 감안하면 4배 넘는 상승폭입니다. 네,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연봉이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봉이 가장 크게 상승한 이유는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021년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C등급으로 올라가며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166만 4천 원, 440만 8천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되며 2020년 28조 2천억 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 6천억 원으로 22.6% 늘었습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처럼 악화한 재무 상황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올해 추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부채가 이렇게 급증을 하는데 과연 그 이야기한 대로 가스공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해명을 보니까 재무 관련 항목의 배점이 좀 낮다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00점 만점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인사재무관리 항목에 7점을 부여해왔습니다. 이 중 조직 인사 일반 항목의 배점이 2점이었고 재무예산 운영 성과는 5점이 할당됐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한 기업이어도 채용이나 지역 발전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경영 실적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경영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정해 재무관리 항목을 업무 효율 항목과 합쳐 재무 성과관리 항목으로 만들고 배점을 20점으로 올렸습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유형별 맞춤형 평가 방식도 새로 도입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합니다. 네, 세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지난 2013년에 CJ그룹과 통합한 이후에 10년 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물류 계열사와 합병해서 통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신 기자, 10년 만에 이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통운이 10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대한통운은 법정 관리 중이던 지난 2008년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지만 2011년 말 CJ그룹으로 대주주가 다시 한번 바뀌며 2013년 4월에는 그룹 내 물류 계열사였던 GLS와 합병했습니다. CJ그룹 합류 이후 대한통운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2013년 3조 7천억 원에서 작년 12조 1천억 원으로 8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도 641억 원에서 4,118억 원으로 3,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년 동안 매해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인력 구성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주력 사업이었던 계약물류 부문은 2013년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비중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28%였던 글로벌 부문 매출 비중은 42%로 늘었습니다.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인수 당시부터 그 물류를 CJ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착공을 들었는데요. 당시 업계에서는 4천억 원을 넘는 CJ그룹의 투자를 무모한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170만 박스를 처리하는 곤지암 메가허브는 당시 웬만한 경쟁사의 하루 처리량을 상회하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곤지암 메가허브 투자 이후 택배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할 시설 투자가 늦었던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2에서 3%에 불과했던 택배 부문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4.8%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동량이 20% 급증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2018년 가동을 시작한 곤지암이 없었다면 사재기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며 압도적인 택배 인프라를 통해 유통혁명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CJ그룹 입장에서도 대한통운과 이제 통합할 직후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주목을 해왔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인수합병에 또 이제 상당히 노력하면서 키워나갔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2013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의 우량 물류 기업을 인수했고 10년 전 17개국 35개였던 글로벌 거점은 현재 35개국 112개로 확장됐습니다. 글로벌 매출도 1조 705억 원에서 5조 612억 원으로 급증하며 미국의 경우 10년 전 매출은 987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 2,628억 원으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5년 인수했던 중국 로킨을 2021년 초 되파는 부침도 있었지만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국경 폐쇄로 인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로킨을 재매각하며 얻은 1,400억 원대 차익은 신규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확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은 SK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그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협력을 다졌습니다. 지난 25일에 SK가 글로벌 투자 협력을 통해서 끌어낸 바가 있는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2건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가 글로벌 투자 협력을 통해 끌어낸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2건이 포함되며 같은 날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도 SK그룹 계열사의 신규 양해각서가 3건이나 체결됐습니다. 특히 이날 성사된 투자와 MOU는 수소, 플라스틱, 재활용 등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 공장 운영 등을 기점으로 시작된 그린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수소, 원전, 청정에너지 영역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네, 이제 SK가 수소와 원전, 청정에너지 영역까지 이제 확장돼서 사업을 키우는군요. 그 플러그 파워라고 이제 외국 기업이 있는데 국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 SK와 오랜 기간 동안 협력해서 나온 성과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와 전해주 설비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SK와 SK E&S는 지난 2021년 플러그 파워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SK E&S와 플러그 파워는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국내 수소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입, 수소기술 R&D 센터 및 수소 핵심 설비 생산 기지인 기가팩토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 회장의 방미 기간에 맞춰 그룹 계열사도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마련했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 E&S는 GE, 플러그 파워, HD, 한국조선해양 등 한미 주요 기업들과 블루, 수소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식사 첫 강연자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사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박재욱 소카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홍철 천재 대표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신 기자, 선정된 강연자들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예정일까요? 네, 이들은 꿈을 위한 갓생과 불굴의 주제로 참석자들과 담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갓생은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바른 생활 루틴 실천을 의미하는 유행어입니다. 정경련은 지난 2월 중장기 발전안 중 국민 소통 첫 번째 프로젝트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는 25일 서울 시내에서 MZ세대 30명을 초대합니다. 정 회장과 두 대표는 MZ세대와의 소통, 재능 기부를 위한 선한 사회적 영향력 확산 등 행사 취지에 공감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전언입니다. 네, 좀 노홍철 대표의 강연자 선택이 조금 의외였는데 MZ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부분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경련 쪽에서는 본 행사에 대해서 각 대표들의 참석 계기에 대해서 어떤 또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정경련은 첫 번째 갓생 한 끼에서 MZ세대와 만날 정 회장과 박 대표, 노 대표는 재능 기부를 통한 선한 사회적 영향력 확산이라는 행사 취지에 공감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2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갓생 한 끼에서 꿈을 위한 갓생 그리고 불굴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며 사전 행사와 멘토가 멘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윤 정경련 사회공헌활동본부장은 MZ세대가 본인의 롤모델일 수 있지만 평소 만나기는 어려운 기업인을 만나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파트너 기업들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반도체 칩 설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유망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칩 제작을 의뢰하는 펠미스인 퓨리오사 AI는 지난해 매출 3억 원, 영업손실 5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해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인 세미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405억 원, 영업손실 333억 원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매출 95억 원, 영업손실 209억 원을 낸 바 있습니다. 공시되진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또 다른 국내 AI 초기 기업이자 펠리스인 리벨리온의 경우 2021년 영업손실이 96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이 공시된 디벡스의 경우 매출 발생 없이 해당 연도 손실이 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AI 칩 설계 기업의 이제 손실 대부분이 지금 연구개발비로 보통 나타나고 있는데 양사 모두 영업손실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약 85%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펠리스 점유율은 단 1%에 불과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등 거대 기업이 있는 미국이 점유율 68%로 시장 1위인데 이어 반도체 생태계가 풍부한 대만,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 역할을 할 국내 펠리스 기업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챗 GPT가 등장하면서 미래 시장성이 더욱 주목받는 AI 칩 시장에서 국내 초기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 중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수출 투자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좀 나왔을까요? 네, 이 같은 AI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제조 기업의 수출 투자 전망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피온 코리아, 퓨리오 AI 등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장 차관은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을 위해 3조 2천억 원의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수출과 기업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챗 GPT 등 AI 확산으로 수출 투자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애플 스토어를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6번째 애플 스토어인 지금 홍대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 기자, 여기에다가 또 경기도 동부 지역에도 추가로 매장을 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IT 업계에선 애플이 국내 총 10개 이상의 애플 스토어를 운영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매장 수를 늘리며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며 2021년 2월 여의도에 2호점을 열었고 지난해엔 3호점과 4호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엔 서울 강남 신논현역 근처에 애플 스토어 5호점을 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앞에 6호점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간편결제 시장에 애플페이까지 등장을 했는데 애플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애플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비스포크 등으로 젊어진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삼성 스토어를 차별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예컨대 삼성 컬처랩을 운영해 최신 비스포크 가전과 갤럭시 기기의 사용법을 공유하고 쇼폼 제작 클래스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